안녕하십니까.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교육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육행정의 전체적인 윤곽,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에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행정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교육학 개론에 요 파트가 들어 있으니 그냥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행정을 배워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제 저는 제일 큰 이유는 뭐 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성직자관도 있고, 노동자관도 있고, 또 전문직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바로 그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도 하나의 직장인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직장인입니다. 조직의 일원이고,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에 대한 어떤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도 선생님 그러면 고귀한 직업, 고귀한 위치, 다른 어떤 직업과 비교했을 때 최우선에 두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그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되고, 그렇죠. 따박따박 봉급 나오고. 분명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위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사회적인 어떤 관점, 인식 속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교사라고 하는 것을 좀 명백하게, 그리고 이제 날 것 그대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행정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겪었던 어떤 일화를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하원시키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이제 규모가 좀 큰 어린이집이어서 중형 버스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통학시키는 그런 이제 어린이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도 여러 차례 이 중형 버스가 그 인근 동네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태워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 인솔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그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통학 인솔 지도를 했겠죠. 이제 오후에 이제 제가 그 아이를 하원시키기 위해서 갔었는데
갑자기 웬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보니까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이었고,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람은 운전기사였어요.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그 아이를 하원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엄마가 나오지 않고 뭐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인솔을 담당했던 교사가 이제 다시 이 버스를 타고 그 엄마한테 아이를 데려다 주어야 하는 상황. 원래대로 했으면 이제 그 하원시키는 그 시간대를 놓치면 부모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갖다가 인솔해 주기를, 데려다 주기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투덜투덜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하원을 시키는 그 현장, 그러니까 직접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님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이제 표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원시켜주고 할 때 밝게 웃고 막 그러면서 학부모들과 눈 맞춰하면서 그렇게 막 그랬던 그 선생님이 그렇게 짜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 하원시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부모님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젊은 선생님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좀 당황하는 이제 그런 얼굴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충분히 짜증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학원에 어린이집에서 정한 그런 어떤 규칙이나 룰을 갖다가 이제 어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예외를 갖다 만들 수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적어도 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그 상황을 갖다가 만약에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가치, 선생님이니까 그런 어떤 입장, 위상, 자기 자신에 대한 체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더불어서 그 조직의 발전을 갖다가 모색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조직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특히나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입장이 예전에는 아이들을 갖다가 심하게 이 매질을 하고 하더라도 도리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선생님한테 머리를 조아렸어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때려가지고
허벅지 뒤, 엉덩이 뒤가 시퍼렇게 멍이 든 아이를 데리고 학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상의 변화도 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가지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한 공통점을 갖다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행정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수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수많은 내용. 근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직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뭐 기획도 있고 교육 정책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장학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하지만 조직과 관련돼 있는 조직 심리, 조직론, 의사결정 과정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측면들이 조직인으로서의 선생님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 또 어떠한 입장, 어떠한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상명하달식의 어떤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통제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리자로서 교감 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문직으로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행정을 또 바라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교육학 논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박사를 하신 분들의 그 비중을 따져보고 봤을 때 교육행정 쪽을 갖다가 전공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작용하긴 해요. 작용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바뀌어가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어떤 현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교사로서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한 개인으로서의 교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또 그 안에 있는 직업인으로서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갖다가 지향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육행정론을 이제 개요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쓴 책에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다른 분야보다도 장애 구분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양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지금 학원에 있어가지고 전체 분량으로 따졌을 때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고 전체 이제 교육학 개론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6분의 1 그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행정이라고 돼 있지만은 몇몇 분야를 빼고 나면 가령 이제 학교 조직도 뭐 마찬가지고요. 장학행정, 그다음에 이제 교육재정이나 학교 경영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교육 순수한 의미의 교육행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학의 이론들을 원용을 한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행정학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행정학 개론, 웬만한 행정학 개론책 9급에서 보는 행정학 책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쪽에 일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행정학 책이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합니다.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하고 바로 이제 그 내용을 교육자를 붙여서 한 200페이지 정도로 간추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격가지 어떤 그 해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잘라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가 되어버렸어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행정학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고요. 더더군다나 행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재정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일종의 그것도 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그 정책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어려운 과목이 됐고 행정학이 지루합니다. 학문 자체가 굉장히 지루해. 지루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제 써먹기 위해서 이 방법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과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문계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됐든 자연계열의 선생님이 됐든 어려워요. 짜증나요. 그 앞서 뭐 교육심리라든지 뭐 교육철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접해보긴 하지만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데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이론이나 교육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배우잖아요. 사범대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배우게 되지만 교육행정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면 1장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의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론이 나오고 이제 기획과 정책에 이제 3장이 들어가고요. 의사결정 이론, 그 다음에 동기 이론. 동기 이론이 이제 우리 앞서서 배웠던 교육 심리학에 해당되는 바로 그 동기 이론. 지도성 이론. 저는 이걸 갖다 왜 지도성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성 그러면 그 교육학 배우는 사람들 빼고는 몰라요. 지도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 리더십이라고 하죠. 왜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만 다른 데는 그렇게 영어로 된 걸 갖다가 잔뜩 또 일본 한자어로 된 걸로 잔뜩 쓰면서도 왜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굳이 지도성 이론이라고 이렇게 독보적으로 썼는지 제가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리더십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론을 배웁니다. 여기 학교 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앞서 이제 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심리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직장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학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제 여기 동기 이론에서 개인 심리를 배우고 요 학교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 심리학이에요. 말하자면 조직 심리학.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조직 심리학의 측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들어가요. 여기 동기 이론에도 조직 심리학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조직론, 그다음에 장학행정.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학교 예전에는 참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뭐 장학사가 뜬다, 뭐 장학관이 뜬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막. 제 기억에도
막 여기저기 청소하고 막 뒤집어 놓고. 지금도 그러겠죠. 지금도. 그다음에 학교 제도하고 교육 행정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그다음 학교 경영, 이제 이렇게 11장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행정의 기초에서는 개념과 성격과 원리를 배우고, 2장 가서는 이제 교육 행정의 이론인데요. 이 과학적 관리론, 우리 이제 앞서서 모비트, 타일러라고 하는 교육 과정론에 있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원류에 해당되는, 그 원점에 해당되는 것이 이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론, 행정과정론, 관료제론, 인간관계론, 행동주의, 체제이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제 사실 행정학에서는 이제 여기서 관료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고요. 이제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원래는 이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행정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나타나는 이제 행정학의 흐름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획하고 교육정책이에요. 교육기획 그러면은 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개발국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 것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기획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교육기획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교육기획의 유형, 원리, 과정, 접근 방법, 효용성과 한계, 그리고 이제 교육정책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3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이론이에요. Decision Making Theory. 의사결정의 기초, 2절에서 배우는 이제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제 참여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에서는 보통 의사결정 모형 여기까지만 배우는데, 의사결정의 참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행정에서는 부가적으로 더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이론, 우리 앞서서 했었던 그 교육심리학의 동기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으로서, 조직인으로서, 개인심리, 그리고 이제 사회심리, 그리고 조직심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투영을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성 이론이에요. 리더십 세오리,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도성 이론, 이제 요게 2절에 나오는 요 지도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험으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론을 보는 거예요. 조직론.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조직의 성격, 학교 조직 풍토론, 조직 문화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조직 심리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이런 걸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학 행정이에요. 장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개념, 어떤 원리에 기초하고 발달 과정은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게 이 장학의 유형. 까다롭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학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학교 제도, 그래서 우리 앞서서 계제형, 그렇죠. 계단식에 되는 계제형, 계층형, 그런 학교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의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교육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교육행정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재정, 돈이 들어가잖아요.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배정이 돼서 어떻게 쓰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짜고 결산을 어떻게 하고,
특히나 이제 학교 예산 회계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학교 예산 회계 제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경영입니다. 학교 경영의 개요, 그리고 이제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 학교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나 많이 배우게 되고 지루하실 겁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저도 행정학을 부전공을 학교에서 했었고,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행정학을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일종의 아르바이트였죠. 공교롭게도 이제 지방에 강사 자리를 갖다가 조금 마련을 해주어서 행정학을 갖다가 제 전공은 이건데 그쪽에는 뭐 자리가 별로 안 나니까 한 2년 정도를 갖다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은 한 절반은 잡니다. 절반은 자요. 초롱초롱하게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행정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나오는 분야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교육행정이니까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포커싱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의 2초, 교육행정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교육에 관한 행정 이렇게 나와 있죠. 전통적 행정 개념으로 국가통치론, 국가공건설, 법규에서 분류체계론의 관점에서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교육행정을 국가행정, 국가 권력작용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국가행정 작용 중에서 국가에 관한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행정 작용 가운데서 입법, 사법을 제외한 행정 자격을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 5수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내무 행정을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여 보육행정 중에서도 교육행정을 포함시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큰 틀에 있어서 국가의 이제 행정작용의 또 한 부분 이렇게 보는 거죠. 행정은 국가 통치권의 하나로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해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 해석적 입장 또는 공권력 사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국가 통치권을 정부 조직의 기능 면에서 분류하고 행정작용을 법규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분류체계론 또는 교육행정 영역 구분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관료성과 획일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강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조건 정비론이라고 한다.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재해 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수단적 봉사적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민주적 교육행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된다. 교육행정을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통해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이제 견해를 보면 몰면은 수업이 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행정의 조직과 과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캠벨은 행정의 목적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교육 조직에 있어서 핵심 목표는 교수와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교수와 학습의 증진을 핵심 목적으로 하며 행정가의 모든 활동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목적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김종철의 경우에는 교육 목표의 설정, 그 달성을 위한 물적 조건의 정비와 확립,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결정, 집행과 지도, 통제와 평가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봉사활동이다. 교육조직에서의 집단적 협동 행위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정비론이 교육적 의미에 있어서 봤을 때 중요한 교육행정의 이제 개념이 되고요. 행정과정설, 교육행정에서 행정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행정과정이랑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천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과정을 말하는 동시에 이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재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행정현상을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 그래서 행정과정론의 교육행정의 적용을 보면 시어스 같은 경우에는 페율의 행정과정론을 바탕으로 교육행정과정을 기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5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고, 미국 학교 경영자협회에서는 교육행정의 요소로 기획, 자원 배분, 자극, 조정, 평가. 그레길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기획, 조직, 의사소통, 양육, 조정, 평가. 캠벨은 의사결정, 기획, 자극, 조정, 평가의 5가지를 교육행정의 요소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행정.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중시한 견해로 행정, 행위설 또는 경영설이라고 한다.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협동 행위로 본다. 그래서 행정과 교육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교육행정을 교육 체제에 작용하는 여러 변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으로 본다. 그래서 합리적 행위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서 능률적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와일더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이란 합리적으로 계획된 과정과 절차에 따라 교육 목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제반 조직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성하는 협동적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없죠? 네, 재미없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앞서도 말씀했지만, 교육행정은 양도 엄청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만 쏙 빼고 나면, 그 행정학 그 자체예요. 행정학 책이 보통 보통 개론서도 500페이지, 600페이지.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1000페이지이거든요. 자, 교육 지도성설.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 지도성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교육 지도성이란 교육의 목적 실현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지도성을 말한다. 그래서 교육 경영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인간, man, 물자, material, 재정, money의 3M을 확보, 배분, 활용하는 일이고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 배분, 활용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교육행정이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습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비, 확립하여 교육 정책이나 교육 법규를 입안 집행하고 교육 조직의 구성원들의 협동적 행위를 능률적으로 조성하는 수단적 봉사활동의 과정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 확립, 지도, 감독, 봉사, 조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2절 교육행정의 성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이제 봉사적 성격이죠. 조건 정비론, 교육을 위한 행정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봉사에 중점을 두는 봉사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행정의 기본적 특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적, 기술적 성격. 교육을 위한 행정, 교육의 능률화를 위한 행정이다.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과 기술이 필요하고,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지식과 훈련을 필요로 하고 특수행정으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교육 문제를 발견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교육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정적 기능과 정치적 능력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교육은 체제를 보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킴브라우트가 얘기한 거, 톰슨이 얘기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교육이 정치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육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이데올로기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을 갖지만 정파적이거나 어디에 이제 치우쳐 있는,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는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성격이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초하여 운영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하부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 여러 가지 업무를 위임하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적 성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 성격을 가지겠죠. 교육은 장기적인 투자 활동이고 교육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교사에 관여하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은 나름의 독자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상호 이제 협력을 하게 되고 교육의 효과는 무형적이고 장기적이며 투입과 산출을 엄밀히 따질 수 없어 측정이 곤란하고 교육은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죠. 수학능력 시험 뭐 개편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온 국민이 이제 교육 전문가가 돼서 달라붙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캠벨이 교육행정의 독자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을 사회화하고 정치화하며 문화적 적응을 시키는 일을 담당을 한다.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공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따라서 공개성이 요청된다. 교육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누구나 잘 아는 것이고 익숙해 보이지만 복잡하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행정 속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강한 친밀성을 가진다. 교육행정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교사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교육행정의 성과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교육행정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의 이제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앞서 이제 성격을 받고 그런 성격에 기반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민주성의 원리. 교육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민주성이란 교육행정의 시민 참여, 행정의 공개성과 공익성, 행정 과정의 민주화, 공평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의 원리죠. 어쨌든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성과를 갖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고 최소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한다. 그래서 경제성의 원리를 말하는데 효율성의 원리를 갖다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교육의 본질을 갖다가 손상할 수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성의 원리입니다. 교육 제도잖아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겁니다.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은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따라야 하는 법률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합법성을 그런데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식적이고 경직화된 행정을
초래할 수 있고 교육의 한목적성, 전문성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등의 원리.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 및 4조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 발휘 기회를 보장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의 원리예요. 교육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정한 통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책임이 행정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고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에 따라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제 그 옆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교육행정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생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면 보통 이제 사무실이라고 그러죠. 사무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교육행정직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갖다가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책임 안 지려고 해요. 공무원들은.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많이 부여될 겁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주성의 원리. 교육이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에서 분리되고 정치와 종교 등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교육 재정의 독립과 인사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의 원리입니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떠한 과목을, 또, 대학 입시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또 수시, 정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바뀔 때마다 그냥 아주 미치겠다고 하잖아요. 빈번한 정책의 개편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책 변화가 파급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크죠. 교육은 다른 것보다도 선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선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제 욕망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전문성 보장의 원리. 교육 행정은 교육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교육은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장기간의 교육 훈련을 쌓아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